지난 8월 1일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 미국인데 웬걸? 한국 시장이 더 불안합니다. 무소불위의 경제 대국, 든든한 기축통화국인 줄 알았던 미국이 어쩌다가 신용이 떨어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왜 우리나라 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요? 알고리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피치는 왜 미국의 신용이 떨어졌다고 본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채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약 4경 원으로 알려져 있죠. 피치는 이로 인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천문학적인 적자 재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 같은 적자는 결국 빚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미국 부채가 폭증하고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의 부채 한도를 증액할 때마다 벌어지는 정치권의 벼랑 끝 전술도 문제라고 꼭 집었는데요. 국가빚의 마지노선인 부채 한도를 증액할 때마다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매번 막판에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런 모습이 재정관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치가 리포트에 적지 않은 속내를 추측해보자면 피치는 사실 미국이 빚에 점점 더 중독돼 가는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빚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빚에 의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정치권도 빚에 의존하면 당장은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이 카드를 자꾸만 꺼내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빚을 낸다는 게 미래 성장 동력을 지금의 기성세대가 끌어다 쓰는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해버리면 미래 청년 세대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치가 미국의 빚 중독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이죠. 신용등급이 강등되니까 이 미국이 초비상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은 올 연말까지 1.1조 달러라는 역대급 규모의 국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국채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빚을 낼 때 차용증을 쓰잖아요. 얼마를 빌렸고 이자는 얼마만큼 줄지 언제까지 갚을지 적혀 있는 거죠. 국채는 나라가 빚을 내면서 이 증서를 나눠가는 겁니다. 3개월 뒤 또는 2년 뒤, 10년 뒤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금액을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라가 돈을 빌리는 게 바로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는 부도날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의 대명사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국제금리가 결정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이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채를 사주던 주요 주체는 크게 세 곳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일본 등 주요 흑자국이었고요. 세 번째는 미국 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주체 모두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이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은행들의 줄파산 이후에 이 돈줄이 말라버렸고요. 두 번째 중국은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패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를 팔아서 금을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줄 만한 여력이 없죠. 또 세 번째 미국 연준은 돈을 더 찍어서 물가가 폭등할까봐 더 이상 돈 찍어내서 국채를 사주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럼 미국 국채는 누가 사주죠? 만약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면 폭탄 돌리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모두가 기피하는 미국 국채의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20년 7월에는 0.5%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요즘은 이게 연리 4%대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몇 달째 고공행진 중이죠. 이 국채 금리가 중요한 게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일정 기간 계속 지속되게 되면 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묶여 있는 부채 굴레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원리금 부담에 가계가 휘청되면서 이 전반적인 내수 경제가 꽁꽁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론 지금의 미국의 AA 플러스 등급도 높기는 하지만요. 한때 부도 위험이 전혀 없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었던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고공행진 중이던 국채 금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대국 미국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더 많은 빚을 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요, 1990년대 이후에 생산성 향상폭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조사한 결과 미국 노동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1891년부터 1972년까지는 2.4%에 달했지만 1972년부터 2013년까지는 약 40년 동안 1.6%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 바로 2022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스마트폰에 인공지능까지 온갖 혁신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 생산성 혁신 이런 것들이 빅테크 기업, 소수의 기업들한테만 집중이 되고 미국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 서비스업 등은 오히려 빅테크로 이 파괴를 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전체는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하락세를 뒤집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취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 공장을 미국에 불러들여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 이걸 썼고요. 두 번째는 빚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빚을 내면 당장의 성장률은 올라오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만 끌어다 쓴 빚은 미래의 청년 세대가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들은 그만큼 성장의 기회를 박탈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미국의 각계각층에서 보인 반응도 정말 큰 이슈가 됐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게 모두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케빈 무노스 바이든 대선 캠프 대변인은 아예 트럼프 강등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빅테크 기업 위주인 정책을 내세웠고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재앙적 감세를 펼쳐서 적자를 확대하는 바람에 이런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요, 이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서 세수는 확보하지 않고 마음껏 돈을 지출하는 진짜 천문학적인 국가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증세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다 표계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전 정권 탓을 할 만한 자격이 바이든한테 있느냐 이런 비판이 또다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피치의 결정은 미국 국채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고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했는데요. 피치가 오래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오류가 있는 평가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는 이번 강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대수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넘기고요. 특히 국채 가격에 대해서 신용평가사가 아니라 미국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을 장기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 적자에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30년 뒤에 4배가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할 텐데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된 상황에서 과연 잘 팔리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 미국인데 웬걸 한국 시장이 더 불안합니다. 증시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환율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무려 2%포인트나 낮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크게 차이 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원화 환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보다 훨씬 낮은 금리 속에서 온갖 부동산 대출 촉진 정책을 내놨습니다. 다른 나라가 빚더미를 걱정하면서 긴축의 고삐를 조일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나홀로 돈 풀기 정책을 써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재정적자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 긴축 기조 속에서 재정적자를 늘려간다. 이 말은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 결국 우리도 미국 금리를 따라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미국 금리를 따라서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결국 가계의 부담이 언젠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전 회차에서도 거듭 강조했지만 지금 세대의 빚은 결국 미래의 청년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에 의존하는 건 결국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내세우는 게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그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세계가 주목하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